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지금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5 G7 정상회의입니다. 저희가 관련 보고서랑 여러 분석 기사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이번 회의의 핵심이 뭔지, 특히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G7에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가는지, 또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이 G7 정식 회원국이 될 가능성,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관심이 많죠. 네, 이런 맥락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만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G7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 7개 주요국하고 EU 정상이 모여서 세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죠. 네. 2025년 회의는 이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엘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7 국가 말고도 한국,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UAE 정상까지 초청이 됐고 국제기구 수장들도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논의 테이블이 상당히 커진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만큼 다룰 내용도 많다는 뜻이겠죠. 주요 의제를 좀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 평화랑 안보 문제, 우크라이나나 중동 이슈 같은 거요. 그리고 경제기술 협력. 경제기술 협력이요? 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최국인 캐나다가 지역사회와 세계 보호, 또 에너지 안보랑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파트너십 확보 이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AI나 핵심 광물 공급망 같은 좀 구체적인 사안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마침 그 경제기술 협력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일본 총리가 아시아 공급망 재편 논의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언급할 거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봤습니다. 이게 뭐랄까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좀 부각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주목되는 거죠. 이게 취임하신 지 12일 만에 첫 해외 순방이고 또 G7 데뷔 무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시버 시게루 일본 총리 이 두 정상과의 양자회담이 성사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 정말 그렇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공정한 무역 없이는 동맹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고 네, 그렇죠. 반면에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또 한미협력 계속 강조해 왔고요. 이 두 입장이 어떻게 좀 조율될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지 이게 관건이겠어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던가 무역 이슈 같은 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 문제도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최근에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관계 단절을 거의 공식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태도죠. 네, 이런 상황 변화가 이제 한미 간, 또 한일 간 논의나 아니면 G7 전체의 대북 메시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위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 측에서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아,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한 상황이라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이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G7 정식 회원국 가입 가능성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G7 플러스 이런 개념을 언급하면서 한국하고 호주를 딱 거론하기도 했었죠. 네, 맞아요. 그 얘기가 있었죠. 그럼 G7 회원국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이게 딱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하고, 둘째는 1인당 GDP가 높아야 하고요. 보통 3만 달러 이상을 기준으로 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한 세계 경제 영향력, 그러니까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한다는 겁니다. 대략 한 2% 이상은 돼야 한다고 봐요. 아, 그럼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한국은 앞에 두 조건,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나 1인당 GDP는 충족하는데요. 세계 GDP 비중이 지금 한 1.67% 정도 됩니다.
이게 G7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이탈리아가 약 2.0% 정도거든요.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군요. 아주 조금 모자라네요. 그럼 경제 규모로 더 키우는 게 관건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2030년까지 G7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려면 연평균 한 3.5%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이나 자본 투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죠. 네, 들어봤어요. 네, 기술 혁신이나 시스템 효율화 같은 좀 질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력 외에도 국제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런 비경제적인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될 거예요. G7에 가입하면 아무래도 국제적인 발언권이 커지는 장점은 있겠지만 동시에 또 책임이나 기여 요구도 커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오늘 2025 G7 정상회의를 둘러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핵심 쟁점하고 한국의 입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하는 동시에 또 트럼프 행정부 복귀 가능성이나 미중 경쟁, 또 변화하는 북한 문제 같은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외교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번 회의는 단순히 여러 정상이 모이는 행사를 넘어서요. 한국이 G7 같은 핵심 그룹에 더 깊숙이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뭘까?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초청국 지위를 넘어서 실질적인 국익 증진과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좀 장기적인 전략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번 G7 회의 결과가 앞으로 펼쳐질 국제 질서, 또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